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정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퇴직금도 넉넉히 받았고 아파트 2채와 은행 예금까지 합쳐서 약 2억 정도의 재산을 남겨주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 미정이는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까요? 민준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살던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며느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빈 게 아직도 어색했어요. 저녁 준비를 할 때도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늘 2사람 분량으로 요리를 해서 남은 반찬들이 냉장고에 쌓여만 갔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결국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제일 일찍 혼자 됐네. 할머니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지만 오히려 더 쓸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부산에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조금은 그렇지. 엄마, 제가 인터넷을 알려드릴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세요. 같은 또래 분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걸 뭘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며칠 후 직접 부산에서 올라와서 컴퓨터를 사주고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카페라고 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미정이는 황혼인생 이막이라는 카페에 저를 가입시켜 주었어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모여서 일상을 나누고 취미도 공유하고 때로는 만남의 자리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너무 개인정보는 올리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절대 직접 만나지 말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미정이의 당부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 자신이 그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다른 분들의 글만 읽어보았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계시는 분들. 제 마음과 똑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첫 글을 올린 건 가입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회원 박영숙입니다. 남편을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아직 인터넷이 서툴러서 실수가 많을 텐데 잘 부탁드려요. 간단한 인사말이었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영숙님 반가워요. 저도 남편 잃은 지 5년 됐어요. 혼자 사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여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영숙님 글씨체가 참 고우시네요. 서예라도 배우셨나요? 따뜻한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영숙님, 반가워요. 저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4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되면 좋겠네요. 김철호라는 분의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저보다 3살 많은 75살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한 모습의 신사였습니다. 약간 백발이 섞인 머리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분이 올린 다른 글들도 읽어보니 참 진중하고 교양 있는 분 같았어요. 시를 좋아하신다고 했고 클래식 음악도 즐겨 듣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글 곳곳에 드러나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그분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영숙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개인 메시지 드려서 죄송해요. 영숙님이 올려주신 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가끔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글들을 읽어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서로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나가면 좋겠네요. 그렇게 김철호 씨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부 달콤한 말들. 김철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영숙님,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아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철호님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오늘 남편이 심었던 장미꽃에 물을 주며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리움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철호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몸조리 잘하라며 걱정해 주시고 우울하다고 하면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영숙님, 혹시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로만 대화하기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한 달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철호 씨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동안 나눈 대화들을 생각해보니 신뢰할 만한 분 같아서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첫 통화는 어색했어요. 인터넷으로만 대화하던 분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게 신기하면서도 떨렸거든요. 영숙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게 들려요. 철호 씨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나이답지 않게 힘이 있어서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철호님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디오 방송 진행자 같아요. 하하, 과찬이세요. 젊었을 때 잠깐 아마추어 성악을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30분 정도 짧게 통화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져서 1시간, 2시간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철호 씨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음악 이야기, 문학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저보다 학식이 훨씬 깊으셨어요. 영숙님, 젊었을 때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제일 소중한 추억이에요. 와,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셨군요. 저는 해외여행 한 번 못 해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숙님께도 그런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남편 정수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철호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숙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사실 재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 갑작스럽게 이상한 질문을 드렸네요. 죄송해요. 다만 저는 좋은 분을 만나면 인생의 이막을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수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아직 10년, 20년은 더 살 텐데 계속 혼자 살아야 할까? 다음 날 미정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인터넷 카페 활동이 도움이 되시나 봐요. 응, 좋은 분들이 많더라. 혹시 특별한 분이라도 계세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서. 딸의 눈치가 빨라서 놀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하기는 그래서 대충 넘어갔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들이지. 하지만 미정이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시는 건 아니죠? 요즘 인터넷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걱정 마라. 엄마가 그 정도로 어린애도 아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미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철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달 넘게 대화를 나눠봐도 정말 진실한 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철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숙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철호님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영숙님 생각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철호님, 영숙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숙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와 직접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마침내 그 말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철호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인터넷과 전화로만 알던 분을 직접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3부 첫 만남의 설렘. 드디어 철호 씨와 만나기로 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뭘 입을지 고민이 됐어요.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또 실례일 것 같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 단정하게 입었어요. 감색 블라우스에 회색 카디건을 걸쳤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새로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72살 치고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정수가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농담했던 기억이 났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큰 카페였어요. 철호 씨가 찾기 쉬운 곳으로 정해 주셨거든요. 영숙님, 저는 키가 175cm 정도이고 회색 재킷을 입고 갈 예정이에요.
안경도 끼고 있어서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혹시 못 알아볼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마치 처음 소개팅 나가는 20살 처녀 같았어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한 분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시고 회색 재킷을 입고 계시는데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셨어요. 혹시 영숙님이신가요?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했어요. 전화로 수없이 들었던 그 중후한 목소리였거든요. 네, 맞아요. 철호님 반가워요. 아, 정말 반가워요.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신사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옷차림새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시계나 구두도 상당히 좋은 걸 착용하고 계셨어요. 커피 뭘 드릴까요? 제가 주문해 올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케이크도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 티라미수가 맛있다고 하네요. 철호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셨어요. 커피를 가져오시면서도 제 의자를 빼주시고 케이크, 포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영숙님 직접 뵈니까 전화로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네요. 철호님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으세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 달 넘게 매일 통화를 했던 터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숙님 젊으셨을 때 정말 미인이셨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젊었을 때는 어떠셨을지.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었거든요. 철호 씨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다고 하시고, 아내분과 정말 금슬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제 아내가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당신은 혼자 살 줄 모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철호 씨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니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마지막에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새로운 인생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두 사람 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여기 있는 셈이네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웃었어요. 뭔가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숙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정식으로 유명한 곳인데 분위기도 좋아요. 네, 기대할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철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숙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영숙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철호 씨의 모든 말과 행동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이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자부 깊어지는 마음.
철호 씨와 두 번째로 만난 곳은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곳이었는데 철호 씨가 영숙님께 좋은 걸 대접하고 싶다며 데려가 주셨어요. 철호님, 너무 비싼 곳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영숙님 같은 분이면 이런 곳에서 식사하셔야 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철호 씨는 계속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골라서 권해주시고, 물도 수시로 따라주시고. 영숙님, 혹시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없으시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이에요. 정기 검진도 받고 있고요. 그나저나 영숙님은 평소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하세요? 특별한 취미는 없고 가끔 독서하는 정도예요. 철호님은요? 저는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데 집에 오디오 시설도 좀 좋은 걸로 갖춰놨어요. 와, 멋있네요. 언젠가 영숙님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집에. 그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철호 씨는 계속 제 재산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숙님은 어디 사세요? 아파트인가요? 네, 32평 아파트인데 꽤 오래 살았어요. 아, 그럼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요. 요즘 부동산이 워낙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이어서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영숙님, 손 춥지 않아요? 갑자기 철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밀쳐내지는 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영숙님 손이 참 곱네요. 고생을 안 하고 사신 게 보여요. 무슨 말씀을요? 평생 살림만 했는데 그래도 예쁘게 관리하셨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회를 가기도 했어요. 철호 씨는 정말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영숙님, 이 그림 어떠세요? 저는 인상주의 화풍을 좋아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쁜 것 같아요. 영숙님은 순수한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을 해주시니까 자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만나던 어느 날, 철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숙님,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저, 영숙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철호님, 갑작스럽죠?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영숙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도 철호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럼 혹시 저와 함께 인생의 2막을 시작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철호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재혼을 한다는 것, 그것도 72살에. 과연 옳은 일일까? 다음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밝아 보여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철호 씨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영숙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철호님, 네, 말씀하세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철호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영수님, 정말 감사해요. 철호 씨의 목소리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될 거예요. 아이들도 영숙님이 행복하시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철호 씨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게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부 결혼 이야기와 첫 번째 욕구고. 철호 씨와 사귄 지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미정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전화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어요. 엄마, 혹시 재혼 이야기세요? 응.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미정아, 엄마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 아버지도 마지막에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벌써. 미정아, 엄마가 몇 살인지 아니? 이제 70이 넘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결국 미정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이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얼마나 아신다고. 2달 넘게 만나봤어. 2달이 뭐가 길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세요. 좋은 분이야. 대기업에서 임원도 했고, 교양도 깊고. 엄마, 요즘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철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철호 씨에게 하니까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어요. 영숙님,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미안해요. 아이들 때문에. 괜찮아요.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며칠 후 철호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영숙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 제가 아들 사업 관련해서 보증을 섰는데 갑자기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 정도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다고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철호님 힘드시겠네요. 영숙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1달 안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는. 철호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영숙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철호 씨의 표정이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아들이 창업한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어요. 제가 보증을 섰는데 갑자기 돈을 구하라고 해서 정말 급해요.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영숙님, 저 정말 신용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 안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철호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 말이 걱정되고, 철호님, 하루만 생각해 볼게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천만 원은 제게도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 철호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철호님,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영수님, 정말 감사해요. 대신 꼭 약속한 대로 갚아주세요. 당연하죠. 한 달 안에 이자까지 붙여서 꼭 갚을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철호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한 달 안에 갚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육부 점점 커지는 요구들. 3천만 원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철호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봤어요. 철호님, 안녕하세요. 아, 영숙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혹시 지난번 그 돈 준비되셨나요? 아, 그게. 영숙님, 정말 죄송한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들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꼭 갚아주세요. 물론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그런데 두 달이 더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철호 씨가 또 급하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영숙님,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이번에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데. 5천만 원요? 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5천만 원. 철호님, 지난번 돈도 아직 못 갚으셨는데. 영숙님,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8천만 원을 한 번에요. 그래도. 영숙님,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었나요?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 결혼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철호 씨와 결혼하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하지만 5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 예금의 절반이 넘었거든요. 철호님, 너무 큰 돈이에요. 영숙님,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빌려주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총 8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달이 지나자 철호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영숙님,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요. 사실은 아들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철호님, 이미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영숙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어요.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철호님,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영숙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될 거예요.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파트를 담보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철호님, 아파트는 안 돼요.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이에요. 물론 바로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한 달만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파트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날 이후로 철호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때서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1억 1천만 원이나 빌려준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7부 의심의 시작. 철호 씨가 아파트 담보 이야기까지 꺼내자 저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빌려준 돈만 해도 1억 1천만 원인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황혼 사기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중장년층을 노린 결혼 사기 급증.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인터넷으로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며 접근한 다음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는. 혹시나 해서 철호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있었는데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철호 씨와 만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철호님, 혹시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 놀러 가고 싶어서. 집이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 너무 지저분해서. 그럼 회사는 어디 있어요? 아들 회사 말고 철호님이 일했던 회사. 회사는 이미 퇴직한 지 오래돼서. 뭔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철호님,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요?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집에 두고 왔네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은 핑계였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사실은 그분한테 돈을 빌려줬어. 얼마나요? 1억. 1천만 원. 뭐라고요? 엄마, 1억 1천만 원이요.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만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1억이 넘는 돈을. 하지만 곧 갚는다고 했어. 엄마, 그분에 대해 정확히 뭘 아세요?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생각해 보니 정확히 확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민준아, 어떻게 하지? 엄마, 지금 당장 만나지 마세요.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에 민준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철호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엄마, 그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민준이가 전화번호를 추적해 보니 가짜 명의로 개설된 번호였어요. 엄마,
이 번호는 실명으로 개설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짜 신분으로 만든 전화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때서야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민준아, 그럼 정말 사기꾼인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는 절대 그분과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1억 1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어요.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그날 밤 철호 씨에게서 평소처럼 전화가 왔어요. 영숙님, 오늘은 왜 연락이 없었어요? 철호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 이름이 김철호가 맞나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영숙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집 주소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영숙님, 누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아드님이? 대답해 주세요. 정말 김철호가 맞나요? 영숙님, 저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영숙님,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철호 씨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다음 날부터 철호 씨의 전화번호가 꺼져 있었거든요. 8부 충격적인 진실. 철호 씨와 연락이 안 된 지 3일이 지났어요. 전화를 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민준이가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엄마 돈을 노린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진심 어린 얼굴로. 엄마, 사기꾼들은 원래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사기꾼이죠. 민준이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김철호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만났던 그 사람은 가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달콤한 말들, 세심한 배려,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탐정이 찾아낸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정모 씨라는 44세 무직자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20건 넘는 결혼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어요. 44세요? 네, 철호 씨라고 했던 그 사람은 실제로는 28살 연하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들뻘 되는 사기꾼이었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남자가 현재도 다른 중장년 여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철호 씨가 저 말고도 4에 5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어요.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김철호, 박영수, 최진우. 모두 가짜 이름이죠. 그럼 저만 속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인터넷 카페에서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들을 물색해요. 그 다음에 정중하고 교양 있는 남성으로 접근하죠.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충분히 친해지면 만남을 제안하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문화시설에 데려가며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사랑 고백을 한 다음에는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이 남자는 여성 심리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요.
외로운 중장년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지. 저는 완전히 조종당했던 거예요. 제가 외롭다는 것, 재혼을 원한다는 것, 따뜻한 말에 약하다는 것. 모든 걸 이용당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더 피해를 당하기 전에. 하지만 이미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은 후였어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그 돈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다 쓸버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신고는 해야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사기 사건이 요즘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그 남자에게 받은 선물이나 사진 같은 게 있으시면 모두 가져와 주세요. 집에 돌아가서 철호 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함께 찍은 사진들, 그가 선물해준 꽃, 손편지들. 그 모든 것들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같은 카페에서 만난 다른 회원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영숙님, 혹시 김철호라는 분 아시나요? 네. 왜요? 저도 그분과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리고 돈도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8천만 원 정도를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구부 법적 대응과 다른 피해자들. 경찰서에 신고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신고해 주신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여러 건 더 접수됐습니다. 그래요? 네, 총 6명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 금액이 모두 합쳐서 5억 원이 넘어요. 5억 원.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용의자 체포는 가능한가요? 현재 수사 중입니다. 휴대폰 추적이랑 계좌 추적을 하고 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었거든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의자 계좌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미 다 써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서에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60대 후반의 김순자님은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저는 1억 2천만 원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65세의 이영희님은 8천만 원의 피해를 당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매일 안부 전화도 해주고 꽃도 자주 사다 주고. 70세의 박정자님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셨어요. 저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1억 8천만 원을. 이제 집까지 잃을 위기예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마음,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거액을 빌려준 것.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어요. 서로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본 정모 씨는 철호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44세라고 했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일 만큼 늙어 보였고 차림새도 초라했어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들을 물색한 후 가짜 신분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빙자해 총 5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그의 범죄 사실을 읽어주는 동안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모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정모 씨를 변호했어요.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불우한 환경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판사님,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김순자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집까지 잃을 처지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박정자님도 호소했어요. 판사는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셨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3년이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포기해야 했어요. 10부 새로운 시작.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남은 재산을 정리해 보니 예금이 5천만 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아파트는 지키게 되었지만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든 건 분명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서울로 올라오세요. 민준이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이제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야지. 미정이도 부산에서 올라와 걱정을 해줬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괜찮다. 이제 정신 차렸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피해를 당했던 이영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숙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요. 영희님은요? 저희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자고요. 모임이요? 네, 새 출발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요. 저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처음에는 서로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한탄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순자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황혼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어르신들,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과 돈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신분부터 확실히 확인하세요. 가족들과 먼저 상의하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하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니까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영수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수법의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해요. 오후에는 새 출발 모임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같은 처지의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저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응, 그럴게.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며칠 전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이 신고해 주신 사건 덕분에 비슷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당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다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철호 씨, 아니 정모 씨를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고 사기 예방 활동도 계속하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72살의 나이에 이런 큰 시련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예전만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돈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요.